자, 금방 4강 화면에는 연대시민과 함께하는 진보정치가 될 수 있는가인데 사회자 안내는 말벌과 함께하는 꿀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안내됐죠. 왜지? 지난 1기 정치학교 때 탄핵 투쟁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1기 4강 제목이 말벌과 함께하는 꿀벌이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 말벌이 뭐냐면 광화문 광장에 달려가고 남태령 고개에 달려오고 그리고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동지들 위해서 달려간 그분들에게 말벌동지라는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이 끝나고 그분들에는 연대시민이라는 정말 중요한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 연대시민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정치학교의 4강의 제목은 연대시민과 함께하는 진보정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강의 이 4강의 제목 풀이와 함께 4강을 맡게 된 저는 김오김입니다. 농민이고요. 정의당의 농어민 먹거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왔습니다. 완도에서 오신 김원님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 와서 제주 사투리로 아까 인사말을 했는데 이렇게 제주가 오면 전국적으로 이미 우리는 다 뭉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못해도 이미 우리는 제주로부터 서울, 경기까지 다 뭉쳤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그게 오늘 우리 모인 앞으로 가야 할 입장을 같이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대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당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정의당이 연대 시민들이 우리 정의당 같이 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 2, 3강에서 왜 진보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분성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어떤 혁신을 해야 과연 이런 말벌들과 그리고 연대 시민들이 함께 해서 이상사회를 향한 꿈을 같이 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은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1강에서 키스에스는 봄을 앞당길 수 있는가 였는데 여러분 대답은 앞당겼죠. 애쓰셨습니다. 거기에 외치면서 있었을 여러분들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듯한데요. 이런 봄을 앞당기긴 했는데 진짜 이런 정의당이나 진보정당들과 이런 저항 세력들이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돌아가지 않는 봄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국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1기 때랑 얘기가 틀린 조기 대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한 지금 상황에서 많은 과제들이 조금씩 우려스럽지만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아까 극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 나왔는데 아까 김원님이 파시즘이라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금방 1강의 강사님이 그걸 꼭 읽어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극우 현상을 과연 포퓰리즘으로 볼 것인지 파시즘으로 볼 것인지 이런 이제 현상들을 봤는데 그냥 넘길 거 아니고 우리도 이해 못하고 이제 한 현상들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그냥
놔두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보정당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깨나갈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항쟁은 어떻게 진보정당의 혁신그룹과 세력연합을 남긴다고 했는데 혁신그룹 어떻게 만들지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아마 사례들을 쭉 보면서 어느 때 시민항쟁이 일어나는 건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끝나서 그냥 휘발되는 게 아니고 세력으로 묶고 그걸 연합해서 다시 대안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기가 그걸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다가오는 시기에 어떻게 이상사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현실화 시켜낼 것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남태령 고개를 넘을 수 있는가? 저 농민입니다. 남태령 고개에 혹시 오셨던 분 있나요? 그때 일기 정치학교 때 했으면 그때 남태령 고개에서 얼싸 안 왔을 건데 한 분이 일기 정치학교 와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 남태령 고개에서 이 남태령 고개를 아까처럼 정말 우리가 힘있게 넘겼는데요. 정말 기적처럼 넘겼는데 이 농민들 앞엔 바로 정권 교체돼 가지고 송미령 장관이라는 농망법이라고 얘기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하면서 바로 농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봄은 맞았는가 싶은데 바로 우리는 그 뜨거운 무더위에 또 집회를 하고 외쳤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미국과 관세 협상에 농산물 내주겠다는 이런 전략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거 하면서 또한 농민들이 이게 다시 이제 용산에 모였는데 우리가 계엄과 조기 대선을 맞으면서 정말 어떤 정권들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정권이 돼야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늘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권 교체되면 다 됐는가 싶어 돌아서 다시 올라올 때는 너무너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겨우 힘든 걸 해놓고 다시 한 고개를 넘었는데 또 이런 고개가 있을 줄 이러면서 하는데 이럴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어쨌든 자본주의 시대에는 착취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착취의 대상까지 수탈하는 야만적인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런 야만적인 시대에 저항 세력들이 생겨날 때 이 저항 세력들을 연합해서 세력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니 해도 자본주의 문제에서는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정당이라면 소유권 문제를 당당하게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이 강에선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치 본성을 말했죠. 자본주의 극복은 진보정당의 역사와 일치한다. 어떻게?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노력을 할 때는 진보정당이 발전했지만 그 부분을 놓쳤을 땐 진보정당은 쇠퇴한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일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3강에서는 응원봉, 정의당 응원봉 가졌나요? 나중에 정의당 응원봉 모임 하게요. 정의당 응원봉 할 때 우리도 지역 도당에서 막 신청들을 받았거든요. 그때 더 틀린 그 집회 장소에서 정의당만 배치 그림으로 나온 것들을 했을 때 아주 뿌듯했던 현장에 가 있는 느낌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지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의사봉이 될 수 있을까 있게 만들게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진짜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3강의 전 강의에 대해서 아까 초성 퀴즈 맞추기 하는데 여긴 굳이 복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아까 8개 문제를 맞히는데 너무나 졸지 않고 이제 3강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헌 문제가 나왔죠. 이 개헌이 없이 진보 정치의 길을 열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시민권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늘 개헌은 정치공학적인 걸로 개헌 얘기하다가 늘 들어가는데요. 정말 정의당이 개헌 플랫폼으로 아마 지금 그런 논의도 다시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개헌이 화두로 등장해서 정말 이렇게 다시 시민 권력을 얻는 그 길에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보정치 본성 민주주의 확장은 역시 진보정당 역사와 일치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3강 아까 보면서 이제 잘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 2, 3강에 쓰셨습니다. 아마 4강까지 해서 오늘 졸업식인데, 사실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비행기 값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제주도 집 한 채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은 있으되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졸업식 때 위원 생중계로 아마 신우진들이 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서울 팀들이 회의를 할 때 자랑을 합니다. 우리 팀은 어떻게 뭐 어떤 분들이 오시고 이럴 때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 제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에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더라도 이렇게 한마음이 돼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 4강에는 그런 고민을 한 또 다른 플랜 제안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고민만 했겠습니까? 고민만 하다가 책임 안 지면 그것도 그만인데,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다가 이게 우리만 그냥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의당의 새로운 변화를, 혁신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제안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한 명이고요. 근데 이런 제안들은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동지 같은 분들한테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니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안했는데 뭐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같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그냥 통하고 눈만 마주쳐도 뭔 말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4강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치 또 다른 플랜입니다. 우리 진보정치가 어떻게 혁신하는 플랜을 4개의 키워드로 그리고 5개의 플랜으로 정리를 이제 제안자들이 해봤습니다. 4개 키워드는 성찰을 통해 본 또 다른 플랜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정세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떤 플랜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당원을 통한,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는 어떤 플랜들을 만들어 가야 우리가 정의당이 혁신했다고 하고, 아까 같은 연대 시민들이 같이 대중들이 등 돌리지 않는 정의당이 될까? 이 5가지 플랜을 요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겠는데요. 키워드는 4개인데 5개의 플랜입니다. 여기는 키워드 하나에 2개의 플랜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찰로부터 찾는 또 다른 플랜입니다. 성찰 쉽지 않죠. 반성합니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찰은 반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고 앞으로 그걸 제시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건 성찰을 어떻게 할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준을 뭘로 볼까? 아까 진보 정치의 본성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진보 정당이 바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게 어떻게? 자본주의 극복 문제를 내걸면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극복이
곧 진보 정치 본성이고, 또 하나는 참정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확장이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진보 정치의 뿌리 같은 거여서 이 본성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 진보 정치가 아니다. 진보 정치가 아니다.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진보 정당들이 탄생하면서 또 나타난 세 가지 본성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상사회를 향한 당파성, 그리고 저항 세력이 정치 세력화, 두고마 없는 전략. 아, 이게 졸업하면은 다음에 초성 퀴즈가 없구나.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어쩌지요? 우리 한번. 아, 오늘 디프레스 한다니 많이 적어서 선물이 뭔가요? 아니, 제주도도 하는데 처음엔 초성 퀴즈 낼 줄 모르게 1강을 좀 막 메모 안 하고 했다가 초성 퀴즈에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다른 춤 맞추는 거 보면서 2강 할 때는 아주 열공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진보 정치의 본성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본주의 극복 그리고 민주주의 확장은 저번 2, 3강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고, 여러분들 아까 이제 토론했던 내용 중에 저보단 더 심도 깊은 고민들이 녹아 있는 걸 아까 보고할 때 봤습니다. 그런 고민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앞으로 같이 또 다른 플랜에서 같이 풀어내자고 말씀드리면서요. 이상사회를 향한 나머지 3가지 이상사회를 향한 당파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파성이 개념상 뭐죠? 제가 어떤 특정 계급의 입장을 가지고 투쟁하고 그 입장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개념으로는 이제 이렇게 계급의 사회적 의식이 반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이상사회를 향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아까 말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았고, 이 자본주의가 바꿔져야 된다. 이 체제는 바꿔야 된다면 그 다음 어떤 체제로 가야 되지? 내가 이 체제와 다른 이상사회는 어떤 거지? 이런 꿈을 꾸고 그에 맞게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시나요?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죠. 질문하면 겁먹던데. 저는 농민입니다. 제가 이상사회를 꿈꿀 때 처음에 농사 지으러 들어갔을 땐 밭이 없었어요. 근데 남의 밭 임대해서 하면 임대료 주고 하고 보면 거의 나만 먹는 게 없어서 그때마다 힘들면 꿈을 꾸는 게, 정말 나라에서 내 5,000평 농사 짓고 싶어.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할 정도. 이런 5,000평 주라고 해서 농사 짓다가 내가 굳이 그 밭을 사면서 돈을 버는 그 시간에면 아이들이랑 놀고 이렇게 사회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런 그 땅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나라가 다 책임져서 땅 빌려주고 농사 안 할 땐 반납하고 그 땅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요즘 이제 청년 농부들이 내려오고 우리 앞집에 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왔는데, 왜냐하면 마음은 이렇게 농업 가치적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데 기반이 없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농기계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는데, 제가 이렇게 중고 트럭을 줬거든요. 그리고 여성농민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그나마 조금 유지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들만 되면 왜 청년들이 농업의 가치를 느끼고 왜 오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히 마음으로 인정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제주도 어떤 이상사회 꿈을 꿨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제주도민이었죠. 그래서 항상 조금 생각했던 게 너무 같은 한국인데 너무 타자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응. 제주도한테. 응. 왜 너네는 육지가 원하는 관광지로 안 남아있니? 라는 응.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도 관광지가 되기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 관광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응. 농업 경쟁력이라든가 응. 행정 경쟁력이라든가 관광지가 아닌 우리 제주도만의 생산 기반을 조금 더 갖추고 싶다는 욕심을 항상 갖긴 했었어요. 응. 물론 육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응. 이런 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죠. 지금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버텨내야 될 이유나 이런 게 없을 건데 어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저는 민주노총에 언제나 연대하러 가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추상적이지만 자기가 노동을 투입하고 이뤄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이런 당파성 입장에서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진보정당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항 세력이 정치 세력화입니다. 정치 세력화가 맨 처음 진보정당 생기면서 어떻게 참정권 요구로부터 생겼잖아요.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해서 해보니, 우리도 정치할 수 있어. 진보정당을 만들어. 근데 전에 정당들은, 귀족 정당들은 뭐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그걸 권력을 남용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중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하면서 대중정당의 꼴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정치 세력화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걸 실현하는 것들을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다양한 기후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 젠더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그룹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면서 세력화되는 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저 농민입니다. 저 이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2004년도에 그 전에 농민으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농산물 계속 농업 정책이 수익 개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농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익 개방 반대하면서 정말 진짜 많이 집회하러 오고 이랬었는데 이 집회하면서 국회 앞에 있었는데 누가 이 농민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농민들도 뭉쳐서 정치 세력화하자 이랬을 때 농민들 반응은 처음에 어땠었냐 하면요. 농민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정치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냐. 그게 연관돼 있는 부분을 이해시켜내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 지금 대중들 중에도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무관하게 투표나 하는 걸로 바라버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한 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게 설명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논의 끝에 농민들 정치 세력화를 하고 그때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의 이렇게 그릇이 있어서 배타적 지지를 하면서 2004년도 총선에 농민 두 분이 남성 농민은 강기갑 비원 들어보셨죠? 이제 여성 농민 중에는 현혜자 의원님이라도 지금 정의당에서 저랑 옆 동네 살면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우리 농민이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사안이 터지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빨리 밖에서 집회해줘. 안에서 이 힘으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개방하지 마라. 밖에서도 외치고 농민 대중들이 외치고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대변해서 외치고 이게 정치고 이게 세력화된 표현구나. 이렇게 될 때만 농민 문제가 이렇게 화두화되고 노동자 문제 역시도 기후위기 문제 역시도 성소수자 문제 역시도 세력화돼서 그게 표출이 되지 않으면
거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항 세력이 정치 세력화는 진보 정당의 이제 본성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구마 없는 전략입니다. 도구마는 독단적인 학설이나 신념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진보 정당은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 나라에 맞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운동 세력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그 운동들이 펼쳐져야 된다는 게 도구마 없는 전략입니다. 그건 우리가 요 사진 보이시나요? 저게 뭘까? 영국 노동당이 차티스트 운동 할 때, 참정권 운동 할 때 인민헌장 6가지 내걸었던 사진인데, 먼저 민주주의 확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정치 세력화도 모두 다 연결되고, 그 6개 헌장 중에도 여성의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보통 남성의 투표권만 있었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보통 남성의 참정권조차도 너무나 혁명적이고 기적적인 일이었던 걸로 보면, 지금 사는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자, 사례를 통해서 잠깐 좀 볼게요. 이상사회를 향한 당파성. 자,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3인당이 우경화 경향을 보일 때 비그포르스라는 좌파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혁신 그룹들이 생겨나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임노동자 기금이라는 거를 제창을 하는데요. 이 임노동자 기금이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기업이 낸 수입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본 축적으로 쓰지 않고 그걸 모아서 뭘 한다? 기업을 아예 인수해서 그냥 공동 소유로 한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임노동자 기금을 제안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이런 근본적인 소유권의 문제들을 제기해야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이런 이성사회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 당파성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사례고요. 영국의 토니벤 들어봤습니까? 많이 유명하죠. 토니벤은 대한경제전략이라는 걸 제창합니다. 토니벤이 이 당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파적 경향과 좌파적 당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당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때 우경화되는 경향 속에 토니벤이 아까 말한 대한경제전략을 냅니다. 이 말은, 이 경제전략은 뭐냐면, 정부가 기업을 국가 소유로 놓는다. 그리고 이 이익금들을 국가에 바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한 100개 기업에 계획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국가 소유는 안 하지만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이익 부분이나 또 하나는 노동자들이 권리 부분에 대한 관리하겠다는 걸로 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그해 1974년도라고 영국의 노동당이 총선에 나갑니다. 파격적인 거잖아요. 국가 소유제로 낸다는 게. 그랬을 때 총선에 나갈 때 공약집에 다음 우리 정부가 세우면 어떻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이건 해서 막 쓰면서 외웠거든요.
권력과 부의 불균형을, 불평등을,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다시 되돌릴 수 없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게끔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 노동당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승리해서 처음 과제로 그렇게 잡습니다. 공약집에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다? 집권합니다. 토니 벤이 산업부 장관에 갔는데 사실 하면서 근래는 축출되긴 합니다만 그런 어마어마한 이상 당파성을 갖는 정책들을 우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려 놓는 이런 건 또 하나 이런 좌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후에 요즘 핫한 게 있습니다. 제레미 코빈. 잘 발음이 잘 맞습니까? 네. 무슨 당? 당신들의 당이라고 이번 7월에 창당 당수하다가 거기도 또 반유대 문제로 해서 다시 당에서 쫓겨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벤과 연결된 활동가로 연결돼 있는데 그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당이 아직 당 이름으로는 확정이 안 됐지만 7월의 소문까지는 그렇게 띄운다고만 해도 60만 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런 그룹들이 계속 소멸되지 않고 뭔가를 고민하고 대중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 창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60만이 모여지는 이런 단순히 모이자 한다고 모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과연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지 많이 공부하면서 다시 사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항 세력이 정치 세력화입니다. 정치 세력화는 어떻게? 아까처럼 참정권 투쟁을 하면서 이제 세력화 했다고 했잖아요.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있고 베른슈타인이 있죠. 근데 베른슈타인이 독일의 3인당이 베른슈타인 중심으로 3인주의, 수정주의, 이젠 개혁만 하자 이런 수정주의 노선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로자 룩셈부르크가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논문을 내면서 반박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사회개혁을 하다 보면 혁명이 어느 순간 되는 거고 혁명하겠다고 하는 거에도 개혁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단 개혁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개혁만 하는 건 옳지 않고 그래서 개혁 기준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아까 본성 부분에서 뭐라고 했죠?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개혁에도 이런 본성을 놓치지 않은 방향의 개혁해야 된다는 기준 하나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개혁 좋다. 이 개혁한 어떤 제도적 우리도 하잖아요. 노조법 노란봉투법 정의당에 우리 농민 쪽 입장에도 보면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부분에도 진짜 치열하게 목숨을 걸면 투쟁합니다. 이건 혁명 아니지만 개혁이지만 왜 이런 제도적 변화에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의식화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이렇게 해보니 달라지는구나라는 경험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세력들을 만들고 그걸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 변화면 개혁도 괜찮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지? 개혁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개혁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개혁은 좋다. 개혁에서만 끝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정치 세력화를 해 나갑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유명한 룰라입니다. 브라질 노동자당이 보통 노동자들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직선제 쟁취 운동을 하면서 노동자들 외에 학생 그리고 시민 세력들을 이제 같이 정치 세력화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권을 잡는 기반까지 마련하는데 바로 단순하게 우리가 전에 60 항쟁 때 썼던 독재타도 호원 철폐 단순한 구호가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때 구호가 지금 당장 직선제를 요 하나 구호로 전 세력들을 뭉치면서 이제 집권 기반을 마련한 정치 세력화의 예입니다. 자, 칠레입니다. 또 가슴 아픈 칠레. 아엔데 대통령, 사회당의 아엔데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못 하다가 이제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중도까지 넓힌 급진당까지 해서 연합정부를 이렇게 인민연합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지요. 사실 이렇게 해서 집권해서 정부를 이끌어 나갈 때 사실 우리가 원래 바라던 대로 한꺼번에 툭툭툭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가졌던 것들이 이제 많이 퇴색이 되는 이제 정책들도 하는데 여기는 다시 우파들의 반동들의 저항들이 또 만만하지 않았고 또한 미국의 압력들이 어마어마했던 게 칠레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코르돈이라고 조정위원회라고 자생적인 권력기관 이견인데 노동조합하고는 틀려요.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자들이 권위까지도 이제 하는데 이건 완전 정치 조직입니다. 산업 코르돈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내 대표들 그리고 20 미만의 사업장들 그러면 미숙련 노동자들까지 다 대표하는 정말 대표성 있는 산업 코르돈이 전국에 60개나 만들어지면서 이게 아엔데 정부를 바칩니다. 아엔데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기업들이 스스로 파업까지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도 세질 때 이걸 만들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하고 분배하는 것까지 맡았던 산업 코르돈 이렇게 정치 세력화 했던 코르돈이 있었기에 정부가 진보 정치 정부가 이제 좀 있었는데 뭐 나중에 쿠데타로 아엔데 대통령은 사망하지만 그 사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하고 투항을 권고했지만 그냥 그들과 같이 산하에 간 대통령의 마음이 그런 거에서 녹아내리지 않았나 이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스페인입니다. 아까 3강에서도 나왔죠. 스페인 분노한 자들 포데모스 Yes I can. 영어 발음 괜찮습니까?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항 세력이 뭉쳐 있어서 이걸 보면서 광장 점거 시위가 분노한 자들에 의해서 거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정보화 시대에 이용해 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좀 다른 나라와는 특이한 사례인데 이런 사람들이 끝내 포데모스라는 아까 플랫폼 정당이라고 뭐 나왔던데 그런 정당을 만들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제도를 바꿔나가는 이 사례는 정말 저는 좀 이제는 좀 지나간 세대여서인데 지금 정보화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층들이 이런 정보화 시대에 이용한 우리 정의당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라떼구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저항 세력이 정치 세력화에 대한 걸 봤고요. 그 다음 도구마 없는 전략입니다. 자, 러시아에서 보면 혁명 바로 전에 4월 태제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건데 원래 4월 태제는 어떻게 당이 집권을 해서 자본주의에서
얻고 사회주의로 간다는 게 4월 태제의 내용이었는데, 이 소련의 사회민주노동당이 그 당시에 레닌이 보기엔 좀 믿어지지가 않았나 봐요. 좀 허술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연 발생적인 아까 문제도 나왔던 소비에트 평해, 노동자 평해, 농민 평해, 병사 평해, 소비에트가 다 구성되어 있는 그 자생 권력에게 권력을 주자라고 해서 그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처럼 그 원래 있던 도구마 없는 전략이 아니고 도구마 있는 전략이라면 그 사회민주당의 경로를 거쳐서 하려고 하다고 그 그릇이 크지 않으면 아마 그런 이게 1917년 러시아 혁명처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럴 때 판단한 도구마 없는 전략들이 얼마나 그 나라의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이었는지 감히 상상은 안 갑니다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아까 제가 바랬던 이상주의급은 나라에서 투지를 했다가 이렇게 주자고 했는데 농민들이 너무 전쟁에 가고 너무 이렇게 피폐해지고 너무 힘들어진 걸 보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토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연합하게 만드는 전략처럼 바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이런 걸 보면 어떤 짜여져 있는 그런 도구마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유연하게 그 시대에 맞게 풀어갔던 전략들이 아주 이렇게 빛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다음 이탈리아의 톨리아트는 이탈리아 공산당인데 구조개혁 전략이라는 걸 냅니다. 이 말은 이탈리아는 남부 북부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부는 공업도시, 남부는 농업이 중심이 됐는데 그래서 남부 북부가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처럼 갈등도 워낙 심하는데 우리가 구조개혁이라는 걸 남부 쪽에 공업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게 만들고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켜서 그 다음 북부에 있는 노동자들과 전국적 통일을 이뤄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전략을 구조개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자본주의 극복하고 폐기하라고 했더니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게 만들어? 근데 이해는 되시죠? 어떤 전략으로 이걸 하고자 했는지. 그 말은 자본주의 시대의 중심 세력은 노동자 세력이 되고 집단화돼야 되고 다른 세력들과 합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세력이 없으면 그 다음 이 체제를 극복하거나 타개하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세력을 만들기 위한 그제 전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련의 노동계 아까 러시아나 이탈리아는 정책적 연합이었다고 본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연합전선을 꾸리는 겁니다. 세력으로. 그래서 러시아에는 아까 노동자 농민의 연합전선이 꾸려졌고요. 유럽에는 반파시스트 인민전선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아시아,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민족해방전선으로 연합전선이 끌어지는 것처럼 어떤 연합전선은 이렇게 도구마 없는 그 시대 그 나라에 맞는 전략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은 또한 진보정당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 본성 외우셔야 되는데 한번 잠도 깨고 5개 외워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외워요. 자, 1. 자본주의 극복 아니죠. 자본주의 극복 맞습니다. 자본주의 극복. 2. 2. 민주주의 확장. 3. 당파성. 그 다음 정치 세력화. 자, 도구마 없는 전략. 요 5가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5가지 진보 정당의 본성인데 이 5가지 본성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진보 정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정의당을 택했습니다. 이 정의당이 아까 같은 5가지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성찰해봐야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나갈 것이지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그림 노란 녹색 그림 보이십니까? 사진? 지난 총선에 녹색 정의당하고 정의당이 연합을 해서 총선을 치렀습니다. 1번 초록색은 1번 비례 후보고요. 노란색은 5번 비례 후보인데 농민 전략 후보인 접니다. 자랑하려고. 혹시 그때 나왔던 비례 5번이 전 줄 아셨나요? 근데 앞에 비례대표 그냥 비례대표가 아니고요. 농민 전략 비례대표였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당원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정의당은 이렇게 하면서 망했어. 뭐 대중들도 지금도 왜 또 정의당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민주노동당 있지. 어저께도 우리 동네 민주당으로 나가는 후보가 만나자고 해서 몇 번 발뺌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뭐 그런 얘기 저랬는데 제가 뭐란 말할게요. 나 이제 비평가 하나도 필요 없어. 근데 그분이 다 민주노동당 전에 다 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다 민주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이유를 그냥 자기가 찾으면 되는데 왜 남의 당 비평을 해? 우리 비평 필요 없고 우리 알아서 잘할게 해서 커피만 얻어먹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정의당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은 얘기들 뭐 사실 걱정이고 뭐 나쁜 뜻만은 다 아니겠죠. 우려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더 인정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현상적으로 들리느냐 하면 현장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데 윤정원님 여성농민운동에서 같이 본 동지인데 농민투쟁에 가면 어땠습니까? 집회 가면 노란 깃발 오나 안 오나 먼저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현장성의 상실로 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집회 참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세력들과 같이 하면서 연대를 하고 세력화를 만들어내고 이 진보정당에 같이 담아내고 하겠다는 건데 현장성이 상실되고 현장에서 안 보인다는 건 이미 본성인 저항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를 현상을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에만 몰입했다? 제가 비례대표 하긴 했는데 저 할 때는 전략 비례대표로 아까 강조한 건요. 옛날 민주노동당 때는 농민, 노동자 그렇게 전략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례대표에만 몰입했거나 203호 정치라고 해가지고 그 안내서만 밖에서 현장 중심이 아닌 이제 원내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정의당이었다라고 하면서 저항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또 한 번 제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 이미지 정치에 몰입했다는 말 많이 듣습니까? 이런 말 하면 유호정 얘기가 바로 나오죠. 뭐 타투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잘못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타투 얘기를 해서 타투 산업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거나 이런 긍정적인 면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노동자들이 정말 생계투쟁, 농민들이 정말 기후위기에 하는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그런 대중들한테 안 다가가는 문제였지 그게 문제 있다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아까처럼 정책과 행동을 상실했을 때 그런 걸로만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 정치에 몰입했던 거는 분명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까 도구마 없는 전략이라는 본성을
정말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복지국가 만능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지만 해서 뭐 복지정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지국가를 넘어선 아까 근본적인 이상사회를 향한 소유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3당 되면서 양당 비판하다가 양당 닮아버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양당과는 다른 전략들, 대안 전략들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성찰을 해보면서 지금 그러지 못했던 건 아까 성찰을 통해서 다시 그러지 않도록 어떤 플랜을 만들고 다시 해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플랜 하나, 진보 정치의 본성으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아까 성찰로 통해 본 플랜을 제시하고 본성으로 돌아가자였는데 두 번째는 정세로부터 찾는 또 다른 플랜입니다. 시민항쟁에는 아까 뭘 남긴다? 시민항쟁 때 진보 정치는 혁신그룹과 세력연합을 만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남긴다고 했는데요. 진짜 진보정당의 혁신그룹은 어떻게 진보 정치의 본성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혁신그룹이 생겨나고 단순히 회복하자? 어떻게? 대안을,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혁신그룹을 만들자는 게 이 두 번째 플랜인데 아까 말한 사례로 보면 이탈리아 그 톨리아트 신질서 그룹의 혁신그룹이 제안했던 구조개혁 전략 이런 것들이 혁신그룹이 나타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국의 벤자파 대한경제 전략 그리고 오스트리아 붉은빈 그룹이 나타났고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여러분들 봤습니다. 뭐 세 건은 아까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빈 부분만 붉은 빈 그룹 좌파 그룹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요. 붉은 빈 그룹이 이게 3인당이 우파적 경향을 보이는데 집권을 못합니다. 그래서 붉은 빈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붉은 빈 그룹을 만들어서 그 당을 이제 노선을 아주 바꿔냅니다. 그러면서 도시인 빈에서부터 자치권력 기관 그 빈을 자치하고 있었는데 그 빈에서부터 임대차 정책, 주거 정책 이 정책부터 실시하면서 소유권 문제까지 건드려내는 정책들을 쓰죠. 그래서 이런 정세로부터 혁신그룹이 나오는데 이런 혁신그룹이 그 당 안에서 좌파 그룹을 형성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했던 사례들입니다. 자, 어떻게? 진보정치 혁신그룹을 만들자는 게 두 번째 플랜입니다. 자, 세 번째 플랜은 정세로부터 나오는 세 번째 플랜입니다. 진보정당의 세력연합이 돼야 된다는데 저항 세력들이 세력연합은 저항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입니다. 단순히 정치 세력화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정의당 안내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다 일치되진 않고 안내 보면 여성주의 운동하는 그룹, 농민 운동하는 그룹들이 다 모여서 정의당 안내 다양한 기둥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의당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렇게 당 안에도 연합하는데 저는 이게 당을 뛰어넘는 당대당 연합이나 어떤 저항 세력의 어떤 세력들과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녹색정의당을 연합하면서 총선을 넘어갈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하면서 했고요. 이번 대선에가 막 끝까지 마음 졸였죠. 전날 저에게는 전화가 옵니다. 정말 이재명 된다고 하면 민주노동당 찍고 아니면 못하겠다고 해서 된다고 찍으라고 해서 한 그룹하고 그런 말도 전날에 안 했다가 뒷날부터 고해성사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언니가 부탁했지만 불안해가지고 그냥 찍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용서해준다 다음으로 갚아라 뭐 이런 농담했지만 그게 다 우리가 불안했던 요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노동 쪽하고 노동당, 녹색당들을 하고 해가지고 사회대전한 연대회라는 것 속에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건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치를 건가가 나왔고 민주노동당으로 대선을 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냥 이 대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맞았으면 우리는 과연 어떤 힘으로 혁신그룹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 말은 매 시기에 긴장되고 쉽지 않은 정세들이 나타날 때 이걸 뚫고 가는 건 다시 모여있는 혁신그룹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혁신그룹들이 모여서 연합정치를 만든 힘들이 다시 사회를 바꿔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다 나왔습니다. 러시아 반전, 1차 세계대전의 반전운동이었을 때 노동자 농민이 연합한 사례들, 그리고 유럽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시즘, 반파시즘 연합들을 쭉 만들어냅니다. 아시아 역시도 민족해방 인민연합을 만들고요. 남미가 아주 했을 텐데 미국의 비호를 받는 독재정권들 때문에 이 반독재 인민연합들이 생겨납니다. 아까 말했던 초기의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노동자 정치 세력화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했었다면 지금 수탈리 시대인 야만 시대에 왔을 때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차별 그리고 기후 인종 정치 세력화 이런 것들의 이 세력들 연합이 또한 이 시기에 다시 중요하게 떠오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플랜 세 번째는 진보정치, 신저항 세력정치연합을 건설하자. 고개를 별로 안 끄덕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원으로부터 찾는 또 다른 플랜입니다. 여러분 다 당원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당의 당원인데, 어느 시인이 말합니다. 희망은 바깥에 없다고. 도종환 시인인데요. 희망은 다 안에 있다라고 하고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당원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이 당원 가입만 하고 있으면 이 당이 제대로 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활동당원, 당활동가 이렇게 이제 명명들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이 당원의 자격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붙었던 때가 있습니다. 볼세비키, 맨세비키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당규에 보면 우린 당원은 어떤 강령의 정의당은 강령에 동의하는 자 그리고 당비 10,000원을 내면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의 볼세비키는 당 강령에 동의하지만 활동하는 자로 해야 된다. 맨세비키는 어디 당 강령에 동의만 해서 당원만 돼줘도 고맙지 뭐 이런 입장으로 하다가 볼세비키가 그때 다수여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됩니다. 그래서 볼세비키는 다수파, 맨세비키는 소수파라는 말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건 사실 러시아의 볼세비키, 맨세비키 사회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
이렇게 활동가 중심의 당을 이끌어 나갈 활동가들이 생기지 않으면 당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당은 원내정당하고 원외정당이, 제가 원내정당 할 때 도당위원장 했고요. 원외정당 해서 지금 중앙당의 농어민 먹거리위원장 해보니까 피부로 너무 느낍니다. 스피커가 너무 없고요. 203호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 한번 해도 민주당 의원 빌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로 돌파해야 되느냐? 활동당원들의 아까 5가지 본성을 기초로 한 플랜을 잡고 거기 가서 그 저항 세력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대중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다시 없다. 그리고 처음 생길 때 모든 일은 처음 할 땐 차라리 이미지를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쉬웁니다. 근데 이미 이미지가 흐려져서 다시 회복하는 건 더 어쩌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볼세키, 비키, 맨스비키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당 활동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면 어떻게? 우린 중요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당 활동가의 개념은 이상상 사회를 향한 꿈을 꾸나? 그리고 전략을 내어놓고 정치 공동체와 함께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를 당 활동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략을 혼자 내라는 건 아니고요. 이상사회를 아까 다 대답을 하셨지만 진짜 이상사회를 향한 꿈을 우리가 정말 꿔야 되는 거고 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하고자 하는 정치 공동체에 같이 실천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가. 이런 마음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전략은 어떻게? 전술 전략은 모이면 그냥 나온다. 그래서 당 활동가가 같이 되자고 제안하는데 당 활동가에 보면 정체성, 여러분들한테 너 정체성이 뭐냐? 라는 물음을 혹시 들어보셨죠? 다 보여주는데 집회 가는 것만 그 밤에 달려가도 정체성은 되는데 원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동일함을 나타내는 어원이었어요. 정체성이. 그래서 나 스스로 정말 나는 아까 당 활동가의 기준에서 내가 당 활동가로 하고자 함인가? 당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가? 그런데 실천에서는 다양하죠. 50보, 100보 다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마음을 먹은 것부터가 당 활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 활동가들이 동일함을 찾아서 그런 사람끼리 모이고 도모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누가 너 당 활동가 되라고 하기도 하죠. 같이 당 활동가 하자라고 하지만 끝내는 스스로 자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 활동가가 되겠다라고 자임하는 건 자기에 대한 주체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자임을 해야 되는 부분 중요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있냐? 라고 묻죠. 근데 역사의식, 시대정신 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진짜 그냥 저 식으로 설명하면 역사의식은 영어로 썼습니다. Who in history. 이 역사에서 나는 누구를 만날 건가? 누굴 만나죠? 일제시대에 가서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겠습니까? 저는 전봉준 장군을, 녹두 장군을 농민 입장에서 언제나 만납니다. 그 말은 역사의 인물들과 만나면서 그 역사적 시대에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의 삶과 그리고 그 승리를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낙관을 가지자는 게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누구누구 뽕뽕 떠올릴 건데 그 다음에 토론 그 부분은 누군지 서로 알아맞혀 보고요.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은 who in right now. 지금 누구하고 만날 건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원이 되셨고 당 활동가로 자임을 한다고 하면 나는 누구부터 만나지? 이런
문제입니다. 입장이 문제입니다. 입장을 가져야 그 입장에 따른 사람을 만나고 동일남을 확인하고 이제 도모를 하고 이런 건데, 제가 전국 농어민 먹거리 현장 비례 나왔다는 이유로 자임을 했습니다. 중앙에. 근데 촌에서는 이제 또 끝났으니 조용히 농사 와서 짓는 거 아니야? 또 맡았냐 했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가치를 설명하고 또 못해서 제가 나중에는 농촌은 더 가부장적인 게 있고 이래서 제가 감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감투를 농어민위원장도 맡고 제주도 도당에도 농어민위원장 맡고 제가 활동하러 다닙니다 하면 할 말을 잃어서 그냥 인정 안 해줘도 그런 난감한 상황들을 넘기는데요. 제가 농어민 먹거리 위원장 맡으니까 전국의 농민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처음에 전국의 강원도에 농민 운동했던 분들이랑 만났는데, 카톨릭 농민 했던 분한테 강원도의 농민 먹거리 위원장 맡아주시라 했더니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맡아, 후배들도 있는데 하는 말은 겸손의 말이었어요. 그 나이 되면 저 나이 돼도 저도 한갑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치열하게 투쟁했던 거 이 나이 되면 편히 쉬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3, 40년 전에 이상사회를 향한 꿈을 꿀 때 이 40년만 투쟁하면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몇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계엄령이 안 터지나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70세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서 제가 한 말은 이왕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죽을 거니 잘 살다 죽읍시다 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강원도에 만나러 가기로 간담회 농민당원들과 했는데, 간담회 자리에 갔더니 위원장님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안 나오셨어요. 부담이 되셨나? 당연히 부담될 수 있죠. 우리가 활동가로 산다는 건 당연히 부담되고 그런 걸 혼자 힘드니까 뭉쳐서 넘기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온 분들만 간담회하고 뒷날 너무너무 해가지고 내가 너무 앞질러 갔나 이런 반성도 하다가 보니까 바로 그 전날 뇌출혈 걸려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모식 현장에 갔는데 그 사회자를 불렀어요. 이분 양력을 소개할 때 맨 마지막 했던 건 정의당의 강원도 농어민 먹거리 위원장을 역임했다고 말해주시라. 그 말은 저하고 통화할 때 이 나이에도 또 이렇게 같이 도모하자고 하는 게 있고 앞으로 그걸 위해서 살 수 있겠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통화인데, 그래 그 옆에 있던 분이 다시 농어민 먹거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생기면 같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또 달려갑니다. 경기도 달려가서 우리 여성농민회 했던 경기도 먹거리 위원장 만나고 도당 위원장님하고 간담회했지만 감동 주려고 했지만 충북의 농민 먹거리 현장을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25 후계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회치 활동을 하는 후계농인 박호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올해가 26인데 저 늦둥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데 이 나이 때 세대하고는 어떻게 말할까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라떼는 될까봐 정말 조심스럽고 이런데 한번 만나서 했는데 너무너무 입장이 이 농업이 왜 있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활동할 거 있어서 그분하고 바로 농어민 위원장 맡았고 회의 때마다 오고 탄핵 시기에 그 지역의 집회 사회자를 맡는 등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게 있죠. 나 혼자 잘하는 건 또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사람 못해도 세 사람만 해서 소통방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전파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요구를 했고요. 3명 정말 만들어 냈습니다. 그 위원장이
내년에 지방선거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인 먹거리 위원회에서 플랜카드를 거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때 막 주머니에 거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 걸라고 했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한번 이번에 갔는데 보니까 그뒤 지역위원회가 사고 당부였어요. 그래서 준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한 3일 전인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선거 좀 통이거든요. 전화 와서 사회치 사무장인데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지방선거 나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회장님, 다음 맡을 회장님이 사무국장 하라고 하면 단 전제, 나는 지방선거 정의당으로 나갈 거다. 그리고 그거 괜찮냐? 왜냐하면 제 단체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되면 나는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적극 맡아야 된다고 본다라고 해서 그거 맡기로 했고, 그러면 바로 돌아서서 이 단체에서 정의당의 후보를 사무국장인데 후보를 낼 거다고 더 알리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그땐 사임해도 되니까 뭐 이런 조언들을 쭉 해주는데, 이 농업, 내가 이렇게 박호민 위원장이 20대고 저가 60대인데 늘 다행인 건 이 정의당 안내 20대가 이 60대랑 소통하면서 그 간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너무 나 다 바치리라. 이게 막 희망입니다. 이렇게 시대정신의 입장을 갖고 누구를 만날 건가, 우리 혁신 세력들이 해야 이 정의당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우리가 색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 활동가의 시대정신, 아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사회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가, 그리고 대중과 결합할 수 있는가, 정치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까 자임하고 이걸 바꿔나가는 혁신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가가 활동가의 시대정신이어서, 또 다른 플랜 네 번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의 활동가가 되고 조직하자. 나 혼자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같이 조직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사회 실현이 돼야 되겠죠. 압니까? 나중에 뭐 벤자파가 역사에서 나오듯 우리 한국의 또 다른 플랜이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혁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을 변화시키고 한국 정치, 진보 정치를 바꿔놨어. 역사에 나올 때를 만들어 보자고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천에서 찾는 또 다른 플랜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보통 보면 열심히 합니까? 잘합니까? 예, 다 보통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잘하려고 하면 어떤 편향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들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실천은 잘못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습니다. 보통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실천 안 하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잘못된 거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주의라고 하면서 이유가 되는 어떤 주의 위험성입니다. 예를 들면 개혁주의다 해서 개혁만 하는 게 옳은 건 아니듯이 혁명주의다 뭐 이러면 편향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의라는 말들은 쓰지 마시고 이런 이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막대 구부리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갔을 때는 그 반대 급부만큼의 구부려져야 제자리에 돌아간다고 하는 걸로 레닌이 썼던 어떤 전술을 할 때 막대 구부리기 전술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정의당이 아까 성찰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 문제의 지점을 파악하고 그때부터 그렇지 않는 반대급부의 대안을 실천하면 이거는 극복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막대 구부리기 전술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강령들은
멋지게 다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스웨덴 정치학가 나왔죠. 비그포르스. 행동 강령은 권력 획득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행동 강령이 권력을 획득하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권력 획득이 어떤 시기가 되면 행동 강령들이 그걸 쫓아서 많이 바뀝니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행동 강령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떻게 권력은 집권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진보 정치 신행동 강령. 자, 지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자. 누구 말입니까? 그람시 말이죠. 신행동주의. 당연하게 어려운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까처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지가 흐려져 다시 시작하는 건 더 어려운 정의당이 됐기 때문에 의지로서 우리가 아까 역사의식을 갖는 승리 지점들을 보면서 낙관하면 신행동주의를 행동강령 하나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혁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자본주의 극복을 지향하지 않으면 이건 개혁이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고 다음 개혁을 예비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저항 세력이 조직할 때 유의미하다라는 신개혁주의를 행동강령 두 번째로, 뭐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세 번째는 수어지교입니다. 어떻게?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아까 정의당의 현장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진보 정치 뿌리는 현장이다. 현장 달려가자 신현장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조사 없이 발언 말듯 대안 없이 비판 말라. 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평가거든요. 우리끼리 비판은 그 다음 같이 도모하고 잘해보자면서 비판은 서로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건 서로 관계가 됐을 때. 근데 잘난 말로 비평하는 건 하나님만 못하기 때문에 하고, 대안 없이 우리가 양당, 아까 이제 양당 닮은 정치를 했다라는 말은 진보정당다운 정의당의 어떤 대안을 계속 말하면서 세력화하고 그걸 해냈나? 이런 게 모자랐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신정책 대안주의를 다시 행동 강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이미지 의원보다 정책 행동 정당 중심으로 정치하자. 신정치주의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막 이거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신문화주의는 어떤가?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언어를 조심하게 써야 된다 내지는 우리가 쓰잖아요. 교육할 때마다 우리가 붙이는데 그걸 행동 강령으로 해가지고 6번째 신문화주의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떤가인데, 아마 이후에 토론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정치 신행동 강령을 만들고 실천하자. 이렇게 5가지 플랜을 쫙 정리했습니까?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이것도 시험 나올 것 같네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쭉 봤습니다. 쭉 정리해보면 연대 시민이 함께하는 진보 정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냥 절대 안 된다. 진짜 정의당이 혁신해야 대중들이 등 안 돌리고 같이 한다. 근데 어떻게 혁신해?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모이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그걸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나네요. 40년 농민운동하고 2004년 정치 세력화, 농민정치 세력하면서 당과 연결하고, 우리 남편은 통합진보당으로 가서 3선 의원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많이 먹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진보 정치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역사적으로 볼 때 3사람 이상 모이면 사회를 변화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안을 할게요. 자, 혁신하는 우리를 위한 또 다른 플랜을 세우자. 그리고 아까 진보정치 5가지 본성을
기준 삼고 잊지 말고 기준 삼자. 그리고 그 기준으로 또 다른 플랜 5가지 아까 쭉 나왔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나 때는 세대가 돼서 그냥 물리치고 국회 앞에서 막 쳐들어가는 건 잘하는데 이걸 SN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방법, 창조적인 방법을 할지는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끼리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천을 하는 진보 정치의 신플래너가 되자. 멋지지 않습니까? 신플래너가 같이 신플래너가 돼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플랜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다 기억했다가 제주도에 내려와서도 서울에 와서도 투쟁 현장에서도 이 얼굴을 기억했다가 막 찾을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만날 때는 여러분들 이름을 다 꼭 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